이번 시간에 인구와 출산 요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하고요. 여러분이 151쪽에 이번에 그 공중보거나 이해 보니까 항상 복습을 내가 스스로 해줘야 되겠어요. 그 전에 한 거 한 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인구의 정의 첫째 줄에 나오죠. 인구란 뭐라고 그랬어 거기? 특정 시간에. 자,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야? 2021년 5월 17일이죠. 어디에? 안산에. 안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인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맨 처음에 현재 인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지역의 현존이란 말은요. 현재 존재하는. 근데 이 현존 인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드타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드타운. 서울의 배드타운이 대표적인 게 경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은 서울인데 아침에 서울로 출근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구가 주거지는 경기 지역이나 아니면은 인천 지역인데 이 사람이 2017년 오전 5월 17일 날 오전 10시에 현존 인구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 서울에서 거주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중구입니다. 중구. 제가 듣기로는 중구예요. 중구는 뭐냐면 소공동 있는데 아시죠? 명동은 사는 사람의 주택지는 별로 없고 주로 어떤 사람이 거기 오전에 바글바글거려? 직장. 그러니까 오전 10시 현존 인구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 있죠. 현재 존재하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어느 때 가버려? 어디로? 오후 6시가 되면 경인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드타운, 잠자고 출근하는 곳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인천이죠. 여러분이 아시잖아. 상록수역에 가면은 다이소 앞에 강나가는 버스 아침에 꽉꽉 차서 갑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어때? 7시 반이나 8시쯤 되면은 지하철에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존 인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에 현재 인구 조사 시에는 여행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 중인 사람을 잘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 인구보다 살짝 많을 수 있어요. 살짝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인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구예요. 주소지.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주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현존 인구보다 약간 작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재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재자. 자, 아들내미 군대 보내본 사람 누구 있지? 아들내미 군대 가도 주민등록은 집에 있죠. 그 부재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에서 서울에 대학교를 갔어. 그러면은 주민등록은 집으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재자 투표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재자 투표. 그건 뭐냐면 자기가 현재 주거지로 있는 곳 말고 딴 곳에서도 부재자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부재자 투표지가 주로 어디냐면 학교, 군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도 요즘 할 수 있습니다. 해군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상주 인구는 셋째 줄 보세요.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는 상주 인구 원리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안산의 인구가 지금 70만이 넘었죠. 70에서 75만 사이로 전 알고 있거든요. 70만이 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디냐? 안산이죠. 내가 알기로는 8%? 한 5만 정도. 5만에서 6만 사이가 안산시의 거주지가 올라 있습니다. 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상주 인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이 언제 있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출생지 인구죠.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본적지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에 1번이 남자고 2번이 여자고 그럼 그 다음 그 다음 자리 숫자가 출생지입니다. 출생지. 그래서 서울은 0. 그 다음에 1이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 경기도 아니야? 1 경기도. 2가 인천이야. 2가 인천이야. 우리 아들이 인천에서 나가지고 뒷자리가 1 다음에 2야. 부평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생한 지역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그럼 이거는 왜 필요하느냐? 이거는 인구 이동을 알 수가 있어요.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난 출생 지역에서 나중에 어디로 옮아갔냐.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외부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통계청 조사에 나왔어. 자기가 난 곳을 떠나서 그는 그 시의 인구 비율이 외부에서 온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인 줄 알아요. 서울이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까 그 많은 인구 중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많겠지?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고 인천입니다. 인천이에요. 인천이 인천 토박이보다 특히 어디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아세요? 서해안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서해안 쪽 어딘지 아시죠? 목포, 군산, 광주, 뭐 서산, 예산 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인천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산도 못지않아요. 안산도 왜 못지않을까? 그 두 도시의 특징은 뭐 때문일까? 왜 외부 인구가 많이 왔을까? 예스, 공단이죠. 공단 지역에 취업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천이나 안산이나 어떻게 산업도시야. 공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천은 옛날에 부평공단 유명했고 지금 남동공단 유명하고 안산은 시화공단, 반월공단 다 일하러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비율이 젊은이가 많지. 영하지, 영. 자, 그래서 이제 출생지 인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적 인구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안산에서 학원을 해. 그러면 저 학원 면허세는 안산에다 냅니다. 저 매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닙니다. 사업장. 내가 사당에 살고 있는데 사업장은 안산이야. 그래서 내 공장에 내는 세금은 안산에 포함됩니다. 안산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법적 인구에 납세 인구 두 번째. 그 다음 유권자 인구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유권자는 결국 자기가 거주지 등록이 돼 있는 곳에서 유권자가 되는 거지. 그지? 서울에 내가 주민등록이 올려 있으면 나는 서울에서 내 선거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인구가 있고요. 통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2021년 인구다. 그러면 도대체 2021년 인구를 어떻게 낼까? 2021년 인구는요. 평균 인구와 중앙 인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항 인구라 그래요. 연항 인구. 평균 인구는 무엇이냐? 평균 인구는 2021년 1월 1일 인구와 2021년 12월 31일 인구가 틀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 자, 2021년 인구를 2021년 1월 1일 인구와 2021년 12월 31일 인구를 합쳐서 이거를 둘로 나눠요. 이게 평균 인구입니다. 이게 평균 인구예요. 근데 요즘은 평균 인구를 쓰지 않고요. 연항 인구, 거기 나오죠. 연항 인구란 도대체 뭐냐? 연항 인구는요. 2021년 7월 1일 인구를 그냥 써요.
이거를 연항인구래. 여기서 연은 연도란 얘기야. 연도. 그래서 연중앙. 그 해에 연중앙인구죠. 이거 씁니다. 요거 씁니다. 7월 1일 인구. 그러니까 2021년도 인구는 이제 한 달 반 뒤에 7월 1일 인구를 중심으로 2021년도에 대표로 쓰는 거지. 대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연항 인구라. 보통 우리가 2020년도 인구, 2019년도 인구 하면은 7월 1일자의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인구 밑으로 내려오세요. 1번 평균 인구. 평균 인구는요. 아까 말씀드린 거 칠판에 써드린 거 있죠. 평균 인구는 통계기간의 초기와 말기 두 인구를 모두 더하는 게 나누어서 반으로 나눈 거죠. 말 그대로 산술 평균을 구한 인구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세요. 연항인구. 연항인구는 특정 기간의 중앙 시점의 인구로 하는 거야. 중앙 시점 인구 7월 1일 인구. 7월 1일 인구.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인구의 두 번째 나오는 게 1번 주간 인구죠. 주간 인구. 여기서 배드타운이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이 시화공단 가보세요. 시화공단 월화수목금 가면은 찾을 데가 없어. 길가에 쫙. 지금 일하러 온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 온 거죠. 근데 주말에 가면 어때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도시나 공업단지는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다. 당연한 거지. 공단 지역에 야간에 뭐하러 있어? 주간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야지. 물론 이제 야근하는 특수 케이스도 있겠지만 거의 요즘은 이제 주 5일제도 확정됐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일하고 퇴근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말한 그 중구, 소공동, 명동도 무슨 인구가 많을까? 주간 인구가 많죠. 주간 인구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전입과 전출이 없는 상태로 출생 사망만 있는 인구를 우리가 폐쇄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입과 전출과 출생과 사망은 인구의 증가를 나타내는 기본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전입에서 전출을 빼면 이게 바로 사회 증가 인구죠. 사회 증가 인구. 자, 대표적인 거 동탄 신도시, 송산 신도시, 송도 신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그 지역의 출생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지역 부인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고 다 이사 온 거죠. 다 이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사 오는 사람이 이사 가는 사람보다 많으면 인구가 늘죠. 그 다음에 출생 마이너스 사망. 출생에서 사망을 빼면 이거를 우리가 자연 증가라 그럽니다. 자연 증가. 이거를 플러스한 게 엄밀하게 말해서 이게 인구 증가죠. 인구 증가. 그러니까 전입과 전출이 전입이 많을 때 사회적인 증가. 그 다음에 출생의 사망보다 많을 때 자연 증가. 그래서 우리가 인구 증가는 두 개를 합친 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폐쇄 인구가 뭐라고 그랬어? 전입과 전출이 없는 상태로 출생과 사망이 있을 때 이러한 연령별 출생률과 사망률을 유지하면서 증가할 때 이걸 안정인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폐쇄 인구. 그러니까 전입과 전출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수와 사망수가 같을 때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종형이잖아. 종형. 종형은 뭐냐면 제가 인구 피라미드 이전 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의 증가를 모양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형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렇게 항아리로 요렇게 좁혀지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밑바닥을 받쳐주는 인구는 여기에 연령이 낮은 인구죠. 자,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밑바닥은 지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연령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고령층이죠. 근데 요게 꾸준히 밑에서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고 있으면 밑바닥이 넓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클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비슷해. 그러면 정지잖아. 항아리는 어때? 줄죠. 태어난 아이들이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밑바닥을 받쳐주는 인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가 이게 어떤 후에 미래의 인구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미래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는 일단은 증가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종용은 뭐냐면 스톱.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요 두 개여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증가하면 가난하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이 1960년도에 인구 감소, 저출산 정책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발달해도 너무 많이 태어나면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가족계획이 국가 시책이다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피임법을 전국에 다 시도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때 2명이서 낳지 말아라. 너희가 2명이 만났으면 2명만 낳아야지. 왜 3명, 4명, 5명 낳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왜 저출산으로 가느냐. 여기 이 얘기는요. 그 뒤에 나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가치관이 변한 거죠. 가치관이 변한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 옛날에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들이 나를 부양해 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녀 이퀄 뭐야? 종신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 이퀄 종신보험인 거야. 내가 5명을 나누면 걔네들이 내가 노후에 십시일반 도와줘서 나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기대도 사실은 깔려 있었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인구, 정지인구까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인구 피라미드는 중요한 게 미래의 인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봐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아? 이거 어때요? 유지돼야 돼. 그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요. 그 나라의 파워가 줄어들어요. 그 나라의 파워가. 중국이 왜 잘난 척 하는지 아시잖아요. 중국이 왜 잘난 척해? 날마다 일본한테 큰 소리 치고 한국한테 큰 소리 치고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이 뭐야? 인구. 걔네 10억 넘잖아요. 10억 넘는데 우리나라는 5천이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하찮게 보이겠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자기네가 10명, 20명이 짠 하고 나타났더니 한국이 1명이 짠, 무슨 짠이야? 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우습죠.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있잖아. 선진국이란 얘기를 딱 찍으려면 1억이 넘어야 돼. 베트남이 지금 1억 넘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땅도 우리보다 크죠. 인구도 1억 넘죠. 선진국 조건 다 갖췄어요. 베트남 앞으로 진짜 쫙쫙쫙 앞으로 나가려면 나가죠. 우리나라는 5천 가지고는 어디 가서 내밀기 뭐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구가 받쳐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불쌍하게도 이거야 뭐 종형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두 명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낳겠대. 하나도 안 낳겠대. 딩크족이잖아. 두 명이 만났으면 기본 소유문 해야지. 몇 명? 두 명이 낳았으면 두 명 낳아야지. 무슨 하나야. 지금 그 주희 씨는 두 명 낳지. 주희 씨는 두 명 낳지. 미연 씨는 두 명. 그래. 책임을 다하고 있어. 그 다음에 유케인 씨는 책임을 더 높이 달성했어. 세 명. 좋아. 지희는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해봐. 두 명. 좋아. 아주 마음 자세가 돼 있네. 마음 자세가 돼 있네.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지수 씨는 아직 안 갔는데 계획은 세 명. 그걸 누가 정해줘? 누가 정해줘? 키우는 지수가 정해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수는 어때? 모르겠어. 하기야 신랑이랑 의논해봐야지. 의논해봐야지. 그래서 선영 씨 둘 낳고, 순자 씨 둘 낳고, 오키 씨도 둘 아니야? 오키 씨 셋이야? 또 예국자가 있었구만. 그래 윤석 씨도 둘이지. 둘. 야, 우리 강혜 씨는 다 기본은 돼 있는 사람들이네. 기본은 돼 있는. 둘은 낳아야 돼.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인구 피라미드.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구 피라미드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인구 피라미드고요. 그 다음 인위적인 인구 피라미드는 뭐가 있어요? 벼령. 이게 도시형이죠. 이거는 뭐냐면 전입 전출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된 거야? 유입한 거죠. 유입.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요상한 모양의 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촌형이죠. 이거는 뭐냐? 유출 나가버렸어. 어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생산 연령층들이 도시에 일하러 간 거예요. 자. 요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했냐? 별형 또는 호로형이라고. 요거는 자연적인 증가는 아니고요. 인위적인 거죠. 전입전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요런 인구 피라미드가 그 나라의 인구 형태 가장 중요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인구 피라미드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할 것이냐.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뭐 하고 있어? 출산 장려 정책. 그래서 자녀를 좀 낳는 것을 독려하는. 그래서 이제 능력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3명 정도 낳는 거는 선생님은 대찬성이에요. 3명. 근데 3명 이제 이런 게 있다. 자녀 수에 따라서 자기 집 플랜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져? 1. 집도 달라져야 되지 않니? 자녀가 사실은 2명이면 동성인 경우는 2칸 집도 살 수 있어. 어때요? 딸들 아들들이면 같이 재울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처럼 남녀면 일단 3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그 규모와 이게 달라지는 거지. 혜인 씨네는 그 3명 지금은 뭐 어리니까 다 같이 자요? 근데 이제 크면 중학교 정도 되면은 2칸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해가지고 이제 3룸. 물론 능력 있어서 4룸 좋지만 하나씩 다 주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식의 숫자에 따라서 경제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소하게 말하면 2명이 먹는 집 쌀과 6명이 먹는 집 쌀은 다르잖아. 선생님 이번에 그 쌀 바꿨어. 5kg씩 사 먹기로. 둘만 있잖아. 그래가지고 10kg 샀더니 세워라 내워라 쌀통이 줄질 않아. 그래서 이제 5kg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마트 가면 금방 찌은 쌀 10kg에서 묵혀서 먹느니 5kg씩 사다 먹자. 그래가지고 작은 걸로 바꿨어요. 앞으로 그러다가는 뭐 더 줄일지도 몰라. 점점 안 먹고 식구들이. 자,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요전 시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죠. 10분 쉬었다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선생님 오전에 152, 153, 154, 155까지 끝냅니다.